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 아버지는 흔히들 말하는 개천에서 난 용이었어요. 고등학교로 등교를 하려면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했고, 등교 시간이 약 2시간이나 걸렸던 시골에서 나고 자란 분이셨죠. 사실 아버지가 사시던 곳에 학교가 있었지만, 말이 학교지. 그 동네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장 따려고 왔다 갔다 하는 딱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다 보니 선생님들도 당연히 기본만 하셨어요. 아버지는 공부에 욕심이 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두고 굳이 그 먼 곳까지 학교를 다니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손가락질을 했다고 해요. 이런 촌동네에서 공부를 잘해봤자지. 지주제에 공부 좀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냐? 저거 겁먹들어서 큰 학교 다니고 싶어 한다. 하루에 몇 시간씩 왔다 갔다 할 시간에 지네 할머니 밭농사 일이나 좀 도와주면 좋겠네. 불효도 저런 불효가 없다. 이런 식의 말들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의지를 꺾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집 가까운 고등학교에 가면 대학 입시 정보라든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버지가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건 다소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지 멀쩡한 건장한 청년이면 지금 당장 위태로워 보이는 할머니의 밭농사 일을 도와야 하는 게 맞다는 것이 주변 어른들의 시선이었으니까요. 사실 아버지는 할머니가 공부를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도우라고 하셨더라면 과감히 공부를 포기하셨을 것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혼자서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아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공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우리같이 못 배운 놈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해야 한다고 알려주셨고, 책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할머니가 알려주셨다고 해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은 할머니의 집안은 대대손손 양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엔 상인 집안과 결혼을 하면서 재산도 많이 불렸다고 하죠.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재산을 구휼하는 데 모두 쓰고 친일파들에게 쫓겨 이 시골까지 내려와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운 할머니에게도 무례하게 굴지 않고 깍듯이 대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죠. 할머니는 어려운 한문도 척척 읽고 다양한 지식을 가진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아버지는 배움에 대한 욕심이 커졌던 것이고요. 할머니의 지지가 있었기에 아버지는 고등학교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일하는 도중 쓰러지시면서 아버지는 공부를 포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내가 어머니의 일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지시게 된 거다. 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그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집안의 맏딸이었는데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말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별의별 고생은 다 한 분이셨어요. 부모님 뒷바라지부터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6식구 먹을 음식은 기본이요. 온갖 집안일까지 손이 부르트도록 맡아서 했죠. 아래 남동생은 장남이라서 그 밑에 여동생은 딸이니 애교를 부려야 해서 가장 아래의 막내 아들은 귀한 아들인데다가 막내이기까지 하니 소중해서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어머니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생활력 하나는 대단했다고 해요. 사실 아버지는 운동신경도 별로 없고 체격이 그리 좋지도 않으며 잘하는 건 머리 쓰는 것뿐이었는데 어머니는 힘도 세고 손도 야무지고 무슨 일이든 알아서 척척 해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악착 같은 계집애, 무식하게 힘만 세네 라는 말을 하곤 했다고 하죠.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어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약간의 동경심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들리는 어머니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는데 할머니가 쓰러지신 후
아버지는 괴로운 마음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야 하지 않을까? 매일 공부한다면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집에 얼마 붙어 있지도 않잖아. 내가 어머니 옆에 더 오래 있었더라면 어머니가 혼자 일하다가 이렇게 쓰러질 일은 없었을 거야.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쓰러지셨다고 네가 학교를 그만두면 깨어나서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아버지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죠.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고등학교 졸업 1년도 안 남았어.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고생값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너도 알잖아. 너네 어머니 성격. 네가 이렇게 포기하면 오히려 더 미안해 하실 거야. 그러니까 졸업까지 해. 하고 다시 생각해. 아버지는 어머니의 말이 이해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어머니는 누가 돌봐?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묻자마자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모실게.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되물으셨죠. 네가? 너처럼 바쁜 애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까지 돌봐? 장난치지 마. 어머니는 웃음기 하나 없는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장난 아니야.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졸업 1년도 안 남았잖아. 그 정도도 내가 못 해드리겠어? 어머니의 강단 있는 모습에 아버지는 그러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사히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내셨죠. 그것도 수석 졸업생으로요. 이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고 자란 곳에서 아버지를 지지해준 사람은 할머니와 어머니,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할머니를 돌봐드리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 아버지에게 마음이 있었냐?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상황이 안타깝고 딱해서 도와준 것뿐이라고 하셨죠. 두 분이 가까워진 것은 어머니가 할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드나들면서부터였습니다. 두 분은 조금씩 사랑을 키워나가다 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양가 모두 가진 게 없었던지라 부모님들과 친척 어른들께 인사만 드리고 혼인신고를 한 뒤에 간소하게 살림을 합쳤죠. 아버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할머니가 서울로 함께 올라오게 되었는데 할머니는 평생을 살았던 곳을 떠나서 복잡한 서울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하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서울살이가 시작되었죠. 두 분은 자신감이 넘쳤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연세가 있으시니 적응을 어려워하신 거고 두 분은 젊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살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 적응하느라 바쁘셨고 어머니는 연고 없는 서울 한복판에서 살림을 꾸려 나가셔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고속 승진을 하게 되면서 그런 어려움도 오래가진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만큼 능력이 출중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의 살림은 점점 나아졌어요. 시골 총구석에서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매일 2시간씩 등교하던 아이는 서울 한복판에서 자가용을 끌고 대기업을 다니는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태어났고 이후로도 더 큰 집을 찾아서 몇 번이나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몸이 조금 안 좋으시다면서 서울로 올라오셨고 일주일 동안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주무시다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데 할머니의 빈자리가 익숙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슬픔이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었어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셨고 그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버지의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였고 저와 어머니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 뒷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저와 어머니는 세상에 내던져지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어렸고 어머니는 한 번도 일을 해본 적 없는 전업주부였죠. 저희가 살던 집은 은행 대출을 끼고 산 집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집부터 당장 처분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다달이 나가는 은행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그 집을 판지 얼마 안 돼서 그 집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올랐을 정도로 입지가 좋았던 집을 당장의 사정이 어렵다고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어머니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지식도 여유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생활력은 강했지만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은 전혀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였어요. 하루 종일 서서 설거지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돌아오면 어머니는 허리에 파스를 한가득 붙이곤 겨우 잠에 드셨죠. 아버지의 빈자리가 가장 크게 느껴졌을 때는 바로 돈 때문에 한숨 쉬는 어머니를 볼 때였어요. 허리띠를 아무리 졸라매도 아버지의 빈자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울에서 사는 게 당연했어요. 다른 곳으로 간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았던 시골은 집값도 싸고 물건값도 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차라리 시골에 가서 사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죠. 당시 저는 국민학교 학생이었는데 어머니는 누가 그런 말을 했냐며 시골로는 절대 못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시골로 돌아가는 걸 싫어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이유는 학군 때문이었어요. 깡촌에서 그토록 못 살던 집에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서울살이에 적응하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다 식당 아르바이트, 마트 일로 생계를 꾸려가는 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직접 식당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음식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셨거든요. 어머니가 식당 문을 연다고 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애딸린 과부가 식당을 한다니 어디 구석에서 술집이나 하려는가 보다 라는 말까지 들으셔야 했어요. 어머니는 이런 시선 속에서 꿋꿋이 식당을 오픈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그릇을 닦으면서 마트에서는 야채를 옮기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전세금,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모아둔 돈으로 마련한 전세금이 사기를 당해서 사라졌거든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목돈에 어머니는 좌절하셨습니다. 그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려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눈앞에 다가온 어둠의 그림자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느낄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잠든 제 머리를 하염없이 쓰다듬으며 터져나오던 울음을 삼키던 어머니의 울먹거리는 소리가 여전히 생생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다시 일어나셨어요. 다시 처음부터 기반을 다져서 가게를 시작하셨죠. 처음에 준비했던 가게보다 규모도 작고 상권도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할 만했습니다. 어머니의 장사 수완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어머니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더 이상 어머니를 만만하게 보지 못했죠. 바깥 일은 한 번도 못 해본 과부가 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냐 했겠지만 어머니는 몇십 년 장사를 해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매일 가게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 상태라면 가게를 확장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닥쳐왔어요. 어머니가 직원 한 명을 뽑았습니다. 어머니와 비슷한 또래였는데 어머니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것이 안쓰러워서 뽑았다고 했죠. 직원은 착실히 일을 했고 어머니는 그 직원을 신뢰했습니다. 심적으로도 많이 의지하셨어요. 실제로 저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자고 가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직원이 돌연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걱정하셨어요. 결국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직원이 산다던 집으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죠.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인가 싶어 물었는데 그 사람은 이 집에 그런 사람 안 사는데요? 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서 산지 얼마나 됐냐고 물으니 10년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직원은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일을 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해요. 월급을 갑을받아 사라졌기 때문에 화가 날 법도 한데 어머니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다시 연락해 올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니는 말도 못할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머니 가게 맞은편에 새로운 가게가 생긴 것이었죠. 저희 가게와 같은 메뉴를 파는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저희 집보다 저렴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건물의 건물주가 가게를 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메뉴가 같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도 어머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맛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가게에 오던 단골 손님들이 맞은편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어머니 음식 맛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환상의 맛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른 식당으로 발길을 돌리다니. 손님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 가게의 음식 맛이 어머니의 음식 맛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맛은 똑같은데 가격은 저렴하니 그 가게로 안 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며 맞은편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바로 몇 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정을 나눴던 그 직원이었죠. 어머니는 충격에 말까지 더듬으면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어요? 그 직원은 안색 하나 바꾸지 않고 어머니에게 대답했어요. 제가 사장이에요. 알고 보니 그 직원은 애초에 그 건물의 주인이었고 어머니의 요리 비법을 뜯어내고자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죠. 과부에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가게는 또다시 문을 닫았어요.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세금을 잃었을 때보다 더 힘들어 하셨어요. 각박한 서울살이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나눈 유일한 친구였는데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당연한 일이죠. 어머니는 장사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소소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죠.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자 학비나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 일을 늘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의 안색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과로가 원인이라고 확신하고 어머니에게 휴식을 권했습니다. 어머니는 과로가 문제가 아니라며 제 권유를 무시하셨죠. 어머니의 안색이 안 좋아진 것은 정말 과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괴롭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과부인 어머니를 쉽게 보고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은 존재하겠지만 과거에는 더 심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죠. 어머니가 일을 하는 가게 사장들은 자신의 아내가 있는 와중에도 어머니에게 추파를 던졌습니다. 제가 봐도 어머니는 외모가 수려한 편에 속했거든요. 그 나이 또래 중에서는 어머니만한 미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는 우리 와이프 얼굴에 반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모두가 수긍하는 분위기였으니 말 다 했죠. 그런 인간들은 남편 없는 과부는 무조건 남자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같이 늙고 배 나온 인간도 좋아해 줄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인간들의 불편한 추파에 강경히 대응하셨습니다. 하지만 늘 죄인이 되는 것은 어머니였어요. 가게 사장 부부 중 남편에게 불쾌한 시선을 받았다는 걸 티내면 여자 사장이 어머니를 해고했거든요. 어머니가 먼저 자기 남편을 홀렸을 게 분명하다는 또 다른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어도 꿋꿋이 버티셨습니다. 몇 번의 고생 끝에 많이 단단해진 덕이었죠. 그러던 중 일이 터졌어요. 고등학교 입학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매일 밤늦게 퇴근하는 어머니의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세 대가 지나가도록
어머니가 오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직 식당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문을 슬며시 열고 들어갔는데 안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자가 누군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욕설을 내뱉고 있었고 그 옆에선 그 여자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여자를 뜯어말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제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 뚜껑이 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당장 달려가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사람의 손을 꺾어버렸어요. 여자는 악소리를 내면서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여자는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너 뭐야? 이거 아들이야? 당신 뭔데? 뭔데 우리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 여자는 저에게 꺾인 손목이 아픈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저희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자신의 남편을 유혹했고 불륜을 저지르려고 하길래 혼내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경찰들은 그 여자의 남편과 저희 어머니를 번갈아 보면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대체 어떤 면에서 제 어머니가 본인 남편을 유혹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보라고 했죠. 그 여자는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그 말은 변명일 뿐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였고 설령 저희 어머니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머리채를 휘어잡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었습니다. 이 일은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받지 말고 고소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민도 하지 않고 합의금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을 좀 더 많이 받겠다고 협상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요.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 저런 인간들이 주는 돈을 받고 싶어? 제가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자 그 옆에 있던 여자 사장이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네가 어려서 잘 모르는가 본데 가난이랑 자존심은 함께 있을 수 없어. 자존심도 있는 사람들이 부리는 거라고. 지금 당장 이 돈 받으면 몇 달 동안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네 엄마가 미쳤다고 합의를 포기하겠니? 옆에서 헛바람 불어넣지 말고 얼른 네 엄마 지장이나 찍으라고 해. 어머니는 묵묵히 합의서에 지장을 찍으셨습니다. 저는 종이를 낚아채가는 사장 부부를 보면서 억울한 눈물을 흘려야 했죠. 그때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 자존심 버리는 건 엄마로 충분해. 너는 끝까지 자존심 지켜. 엄마는 괜찮아. 그 괜찮아라는 말에 얼마나 깊은 서러움이 묻어 있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날 이후 분식집을 여셨어요. 이때 일을 기점으로 돈 없는 서름을 한 번 더 뼈저리게 느꼈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식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도 알았기 때문이었죠. 어머니의 장사 수완은 어디 안 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가끔은 그런 문제가 한 번에 몰려오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겪었던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잘 헤쳐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분식점은 작은 한식집이 되었어요. 가게는 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저와 어머니, 두 사람이 부족함 없이 먹고 산다 싶을 정도로만 소소하게 운영하셨어요. 욕심을 가지고 무리하게 장사를 했다가 크게 데인 적이 있었으니까요. 서울에서 치열하게 이리저리 부딪히며 살아온 어머니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싶으셨나 봅니다. 어머니의 이런 인생사를 곁에서 지켜본 저는 아버지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한 지 오래였어요. 공부로 개천에서 용난 아버지처럼 공부로 인생을 바꿔보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려면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전문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중에서도 변호사가 되기로 다짐했죠. 장사를 하면서 생긴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준 변호사님을 보면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변호사였던 그분은 한 번씩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료로 변호해준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변호사가 되기를 꿈꿨고 법대에 입학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머리를 닮아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어머니의 장사 수완을 담는 것도 좋았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저는 남들처럼 술 마시면서 학교 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대학 생활은 캠퍼스 라이프 이런 거 없이 오로지 공부, 공부, 또 공부였습니다. 술 먹고 청춘을 즐기는 동기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저에게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용돈을 안 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버는지 뻔히 아는 돈을 젊음을 즐긴다는 이유로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하루빨리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세상 물정 모르는 과부가 아니라 홀몸으로 아들을 변호사로 키워낸 훌륭한 어머니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학 졸업 후 본격적으로 사법고시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집과 거리가 좀 떨어진 신림동에 방을 잡고 밤낮으로 공부에 매진했죠. 세상 모든 것을 방해물로 여기면서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밥 먹는 것도, 자는 것도, 하물며 씻는 것도 공부보다 우선될 수는 없었죠. 하루는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냐면서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눈물에 당황한 저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어머니의 감정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삐쩍 마른 제 얼굴을 한번 보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방안을 치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순간 앞에 있는 거울을 봤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더군요.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건강하게 몸성이 지내는 것을 더 바라실 텐데 오랜만에 본 아들이 산송장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 가슴이 철렁하셨겠죠. 저는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부담 가지지 말렴.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네가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속 부담감을 어머니도 느끼고 계셨던 것이죠. 그날부터 저는 그래도 사람같이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는 생각으로 고시원 근처 식당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식당만 꾸준히 다닌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맛도 있어서였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 직원이 자꾸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나에게 관심이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내가 미쳤지. 저런 사람이 나를 왜? 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직원의 행동에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도 느껴본 적 없던 이성적인 감정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 그것도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와중에 생기다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문득 그 직원의 얼굴이 떠오르면 당장 나가서 냉수마찰을 했어요. 직원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보겠다고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식당에 발길을 끊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직원이 왜 요즘 안 오시냐? 라고 말한 그 한마디 때문에 다시 식당에 가게 되었죠. 하루는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마감 시간이 다 되어서 저녁을 먹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곧 마감이라 손님을 받지 않으려고 하셨죠. 그때 직원이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사장님은 요리만 해주세요. 사장님은 그럼 그러라며 음식을 내어주셨고 저는 직원과 단둘이 앉아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굳이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차라리 손님을 안 받는다고 내보내지. 왜 굳이 들여보내서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나?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식하고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설마 직원인가 싶어서 보니 그녀가 킥킥대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리 웃긴가 싶어서 왜 그러냐 물었는데 정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쪽 무슨 생각하는지 얼굴에 다 티나는 거 알아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까지 더듬으면서 대답했죠. 티, 티가 난다고요? 그럼 지금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아나요? 직원은 해맑게 웃으면서 한 번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럼요. 지금 저랑 있어서 떨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만 숟가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돈을 던지듯 내려놓고 도망쳤죠. 한동안 그 식당엔 가지 못했어요. 발가벗겨진 기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우연히 직원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뒷걸음질 치려고 했는데 순간 직원이 다가와서 제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마요. 직원은 얼어붙은 저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의자로 향했습니다. 왜 도망가요? 저는 어쩔 줄 모르며 도망갈 구석을 찾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저에게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중 남고에 대학 시절엔 여성과 그렇다 할 교류도 안 했던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불편했어요. 도무지 대화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지 직원은 대뜸 본론부터 던졌습니다. 나 그쪽한테 관심 있어요. 제가 꿈속에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왜?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메웠죠. 처음 봤을 때부터 관심 있었는데 제가 잘해주는 거 몰랐어요? 아, 아니, 그건 그냥 친절한 분이신 줄 알고. 어머, 함부로 친절하면 큰일 나요. 지 혼자 오해하는 인간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무튼 그쪽도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어때요? 한번 만나볼래요? 뭐 이런 여자가 있나 싶었습니다. 저희는 제대로 된 대화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만나자는 게 연애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서로를 좀 알아가 보자는 거예요. 고시생이죠? 귀찮게 안 할게요. 그냥 지금처럼 매일 밥 먹으러 와요. 밥 먹을 때 대화하는 걸로 하고 그걸 데이트로 생각할 테니까 내가 서운해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도 말고요. 대신 매번 오는 시간에 와요. 그때 와야 손님이 없어서 사장님이 눈치를 안 주거든요. 아, 제 이름은 박수빈이에요. 커다란 트럭이 밀고 들어오는 듯 저를 압박하는 수빈 씨의 행동에 저는 잔뜩 기가 죽은 채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지금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지만 이성보단 본능이 앞섰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식당으로 향했어요. 수빈 씨는 정말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는 동안 수빈 씨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조금씩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빈 씨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렸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을 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대학을 가고는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대학 등록금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혼자서 미성년자 동생 둘과 편찮으신 아버지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등록금으로 모이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맑은 미소와 여유를 잃지 않는 그 모습이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언뜻 제 어머니의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저는 약해 보이기 싫다는 이유로 한 번도 제 가정사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수민 씨의 행동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흠으로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수빈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 수빈 씨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수민 씨를 달래며 물었습니다. 왜 우시는 거예요? 수빈 씨는 대답했어요. 너무 고생했네요, 상혁 씨나. 상혁 씨 어머님이나. 이후 수빈 씨는 어머니에 대해 물었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꿋꿋이 키워낸 것이 너무나 훌륭하다면서 꼭 닮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마음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면서 가까워져 갔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에 연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 신분은 가난하고 멋없는 고시생이었기 때문에 괜히 죄짓는 마음이 들었고 수빈 씨에게 미안한 마음도 가졌지만 그럴 때마다 수빈 씨는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특유의 쾌활함으로 말이죠.
미안한 마음 잘 가지고 있다가 시험 합격하면 은혜 갚아요. 알겠죠? 제가 늦은 수업을 듣고 돌아가는 길은 수빈 씨의 퇴근길이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 길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요. 어느 날 수빈 씨가 나 내일부터는 못 만나요 라고 하더군요. 가뜩이나 얼굴도 몇 번 못 보는데 당장 내일부터 못 만난다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왜요? 일을 하나 더 하기로 했어요. 집에 돈을 좀 더 보내야 하거든요. 네. 수빈 씨의 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얘기는 아니었지만 서운함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쿨하지 못한 행동이었죠. 수빈 씨는 자신도 아쉽다면서 되려 저를 달래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아주 가끔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수빈 씨가 일을 하는 시간에 밥을 먹으러 간다면 얼굴을 볼 수 있었겠지만, 제가 듣는 수업이 시간대가 바뀌고 위치가 달라지면서 도무지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가끔 만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전했는데, 수빈 씨는 그때마다 진심을 담아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또 제가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자 도시락이나 반찬을 해서 챙겨주기까지 했어요. 어머니에게는 죄송해서 차마 반찬 좀 해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빈 씨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걸 알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졌어요. 수빈 씨가 음식을 챙겨주고 계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둔한 저를 위해서 옷가지나 이것저것 챙겨줄 때도 얼굴을 항상 보는 게 아니었거든요. 수빈 씨가 정리해놓고 간 고시원 방을 보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데 이렇게 가끔 보는 것으로 괜찮을까? 불안해진 것이죠. 공부에 집중해도 모자랄 마당에 연애에 관심을 쏟다니 어머니가 아시면 매우 속상해 하실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기호였어요. 어머니는 제 공부보다는 연애 사업에 더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주말을 맞아 오랜만에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대뜸 여자 소개를 받지 않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순간 수빈 씨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울한 마음이 몰려오더라고요.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는 제가 외로워서 그런 표정을 짓는 줄 아셨습니다. 에이구, 그래, 너도 청춘인데 그런 곳에 박혀서 공부만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는 괜찮으니까 공부하다가 답답하면 나가서 바람도 좀 쐬고 친구들이랑 술도 한잔하고 그래. 적당히 쉬면서 해야 공부도 잘 되는 거라고 하더라.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공부하라고 고시원에 들어간 아들이 연애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인데 만나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분간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시는 건지 소개해준다던 그 여성분에 대한 설명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안 구해져서 엄마가 엄청 고생했던 거 알지? 어떻게 구하는 사람마다 그 모양이니? 일전에 직원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은 이후로 어머니는 직원을 뽑는 것에 몹시 깐깐하셨습니다. 일단 일을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자르셨죠. 그렇다 보니 괜찮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혼자 일하느라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구하신 거예요? 저는 말을 돌리고자 질문했어요. 그래, 얼마 전에 구했는데 아주 야무져. 젊은 아가씨인데 소개해 줄까? 저는 한숨을 푹 쉬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무슨 연애예요. 공부에 집중해야죠. 어머니는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자꾸만 직원을 소개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관심 없다고 거절하며 방에 누웠어요. 수빈 씨의 얼굴이 아른거리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라고 한숨을 쉬고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로도 어머니의 집요한 주소는 이어졌지만 시험이 다가오자 점차 잦아졌어요. 시험이 다가오자
수빈 씨를 만나는 횟수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수빈 씨의 배려도 있었지만 저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느덧 시험이 일주일 남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급한 연락이 왔어요. 정신없는 와중에 전화는 무슨 전화냐 싶어서 무시하려는데 싸한 기분이 들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건 상대 쪽은 무척 부산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 쇠 마찰 소리 등이 들렸죠. 상대의 첫 마디를 듣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여기 병원입니다. 황선자 씨 보호자 되시나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갖춰 신지 않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을 보냈지만 그날 오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모습 말이죠.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간 이유는 불 때문이었습니다. 끔찍한 상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고 저는 의료진에게 달려갔어요. 의료진은 어머니의 식당이 있는 건물에 큰 불이 났고 불이 번지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가게로 연기가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쪽방에서 쉬고 계시던 어머니는 주무시다가 연기를 맡아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그 사이에 불길이 어머니의 가게에 옮겨 붙었다고 했죠. 너무 오랫동안 연기를 마신 탓에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 어머니는 괜찮으신 건가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세요. 다만 치료를 좀 오래 받으셔야 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제야 숨을 돌렸습니다. 의료진은 덜덜 떨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의자와 담요, 마실 것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환자분을 구해준 분이 있어요. 환자분을 건물에서 데리고 나오자마자 그분도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구급대원분들 말로는 가게가 쉬는 시간이었으니까 손님은 아니었을 거고 직원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토록 칭찬하던 분이 어머니를 구해주기까지 했다니 저는 당장 그 직원분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분은 어디 계시나요? 옆에 계세요. 아직 안 깨어나셨을 거예요. 어머니 옆에 커튼으로 가려진 침상이 하나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었어요. 저 커튼을 조금 들춰본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병상 위에는 다름 아닌 제 연인 수빈 씨가 누워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소개해준다고 노래를 부르시던 직원이 바로 수빈 씨였던 것이었어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수빈 씨가 우연히 어머니의 식당에서 일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어머니의 가게 이름, 위치를 수빈 씨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저는 놀란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고 어머니와 수빈 씨가 눈을 뜨길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빈 씨가 먼저 눈을 떴어요. 의료진의 조치가 끝난 뒤에 저는 수빈 씨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연기를 조금 마시긴 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 시선이 머문 곳은 수빈 씨의 발목이었어요. 수빈 씨는 자신의 발목을 슬쩍 보더니 살짝 웃었습니다. 살짝 다쳤나 보네요. 제가 미안해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한 것이겠죠. 수빈 씨는 어머니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발목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범위가 아주 넓지는 않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그 상처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흉 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구해준 수빈 씨를 향한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 이 모든 감정들이 몰려오면서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수빈 씨는 그런 저를 되려 위로했어요. 마음 쓰지 말아요. 상혁 씨 어머니가 아니었다고 해도 나는 구했을 거예요. 사람을 구했는데 발목에 흉 조금 진 게 대수인가요? 영광의 흔적이라고 생각할게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도 수빈 씨 같은 여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해서 이 은혜를 갚겠다고요. 한참 뒤 어머니가 깨어나셨고 저는 어머니에게 수빈 씨를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을 정도로 아꼈던 직원이 알고 보니 이미 아들의 여자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우연히 어머니의 가게에서 일하게 된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아내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의아해 하셨죠. 사장님을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일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만둘 때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제가 상혁 씨랑 만나는 사이라고 한다면 저를 부담스러워 하셨을 테고, 그럼 저를 직원으로 쓰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직원을 구할 때까지 사장님 혼자 고생하셨겠죠. 일찍 말씀드리지 않은 건 죄송해요. 어머니와 제 이야기를 아는 수빈 씨는 고생하는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도움을 주고자 몰래 어머니를 찾아간 것이었어요. 처음 어머니의 식당으로 갔을 때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손님을 응대하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어머니가 너무나 힘겨워 보였다고 합니다. 망설이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일하기로 다짐했다고 하죠. 사고가 났던 당시의 상황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혼자 일을 하면서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셨고 점심 장사와 저녁 장사 사이에 준비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엔 저녁 장사를 준비하면서 휴식도 취하셨죠. 그날따라 유달리 피곤하셨는지 낮잠을 주무셨고 연기를 들이마신 것이었어요. 수빈 씨는 저녁 장사에 일을 했었는데 출근하는 길에 보니 식당이 있는 건물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식당까지 달려갔는데 이미 가게 안에는 불길이 붙어 있었고 식당 안쪽 작은 방 앞에 어머니의 신발이 놓여 있었죠. 소방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고 해요. 수빈 씨는 본능적으로 빗물이 차있는 양동이를 그대로 몸에 쏟아붓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이미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수빈 씨는 그 여린 몸으로 어머니를 이끌고 밖으로 나온 것이죠. 발목에 화상을 입고 머리카락이 타는 것도 모른 채요. 저 어머니는 수빈 씨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그날 수빈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다짐을 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죠.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남은 시험 준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이라는 노력의 결실을 맺었죠. 이후엔 제가 원했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꿈을 이루는 순간 제 옆에는 어머니와 수빈 씨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성으로 저를 길러준 어머니. 차마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뒷바라지 해준 것뿐만 아니라 소중한 어머니를 구해준 수빈 씨. 저는 두 여자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두 여자가 평생 아주 오랫동안 웃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